왜 싫어하셨냐니까 북한학과에 있는 교수님하고 달리 정외과 교수님들은 북한이라는 게 사실 뭔가 정확한 통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걸러 듣는 정보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북한을 주제로 논문을 쓴다는 것이 사실 조금 사회과학적으로 부족하다라고 느끼시는 부분이 있었어요. 과마다 다를 수 있는데 그렇지만 끝끝내 이제 북한으로 제가 논문을 썼고 지금 그 덕에 이제 또 정치 전반을 하지만 북한 전문가로서 또 분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원칙이 정치 평론을 하지만 틀면 틀리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학교 수업 있는 날 아예 방송 안 하고요. 왜냐하면 교수로서의 본부는 강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북한 좀 정상회담을 하다 보니까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인데 오늘 내일은 거의 방송과 인터뷰가 계속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중요한 주제인데 제가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늘 만나는 북한 전문가 풀들과 이런 의견을 전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내일도 이제 방송을 또 3군데를 갑니다. 북한에 대한 제 관심은 그렇고요. 오늘 여기 오면서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이렇게 윤범기 기자님, 제가 개인적으로 윤범기 기자님 팬입니다. 팬이고, 그래서 제 저기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윤범기 기자 장가 보내는 거. 저도 바라는데. 눈이 너무 높아가지고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본인이 아마 선택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고. 그래서 윤범기 기자님 하시는 거는 제가 엔간하면은 가서 도와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네. 얼마 전에 청년 연설 대전도 이번에 또 했었는데 안양이 굉장히 멀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했는데 저는 학교에서나 이제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 만나면서 굉장히 반갑고 좋아요. 사실 제 또래보다 젊은 분들한테 제가 배우는 게 훨씬 많다고 느껴요. 아까 선생님이 꼰대 얘기하셨는데 저도 약간 그런 근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분들한테 얘기 듣고 하다 보면은 저도 많이 이제 반성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제가 배우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강의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 이제 오늘의 1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수업 자체를 일반 어떤 전달식의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대학에서도 그렇고 대학원에서도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늘 문제라고 느끼는 게 왜 한국 사람들은 토론은 약할까? 왜 말을 하는데 약하고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데 약하고 뭔가 자기의 말을 설득하는 데 약할까 이런 고민을 늘 합니다. 일방적인 자기 얘기는 많이 하고 그 대신에 남이 얘기하는 건 또 흘려듣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 강의 외로 외부에서 주로 하는 강의들이 소통, 커뮤니케이션, 갈등 관리, 협상 관리 이런 거 많이 합니다. 그 주제는 정치학도 저는 갈등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갈등 관리, 위기 관리를 제가 테마로 많이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의 이 시간도 사실은 저는 소통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면 제가 왜 이 책을 쓰게 됐는가, 이 책에 대해서 먼저 이제 소개를 올리자면 아직 못 읽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독서문이라 그래서 혹시 독서문을 다 읽고 이제 소감을 서로 얘기하는가 처음에 이제 이런 생각도 잠깐 했었는데 나중에 읽어보시면 굉장히 쉬워요, 읽기가. 그러니까 이 책을 제가 타겟층을 한 게 남녀노소 불문하고 중학생 이상 어르신까지 그리고 회사 CEO부터 신입 직원까지 다 읽을 수 있게 만들었다고 자부합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빨리 썼어요. 그냥 막 정신없이 막 썼어요. 밤에 졸리는 눈으로. 그런데 제가 이게 약간 벗어도 될까 이제? 벗어도 될까? 이렇게 조금 또 그렇다 그죠? 근데 이런 것도 위험할 수 있는 발언이야. 근데 제가 사실 이제 아까 정다운 선생님도 얘기했듯이 어떤 고충인지 알 것 같아요. 고려대라는 특성 자체가 제가 지금 이제 50이 넘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학교 갔을 때 여학생이 별로 없었어요. 정외과도 여학생이 딱 둘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전체가 여자가 없고 여학생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은 그 남성 중심적인 그
문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아주 그런 성희롱적인 농담은 표준화, 거의 일상화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뭐 교수님들 하실 때도 이런 말 하는 거야. 야! 수업 한창 하시다가 애들이 좀 잘나 그러면 이러는 거야. 저기 여자들이 왜 저기 어린애처럼 다뤄야 되는지 아냐고, 여자들한테 왜 잘해줘야 되는지 아냐고 이렇게 물어요. 그 남자들이 휘적거려, 남자애들이. 그럼 선생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여자는 평생 동안 기저귀를 찬다.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기억 안 났어요? 실명 거론을 해주실 수 있어요? 여자는 평생 동안 기저귀를 찬다. 그래서 여자는 애기다. 그래서 여자는 소중하게 애기처럼 다뤄야 된다.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방점을 어디다 찍어야 될지 모르죠. 근데 이제 제가 경북 안동 출신이고 초중고를 대구에서 나와서 이제 말하자면 저는 늘 제가 촌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저는 시골 정서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야. 1학년 때 수영이 이런 말할 때 수영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제가 이렇게 탁 들고 막 이랬어요. 그러면 뭐라 카노 막 이러시면서 넘어가고 웃고 넘어가고 이랬어요. 근데 20년쯤 지난 다음에 그 선생님이 크게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시대가 바뀐 거죠, 이제는. 요즘은 고려대 가면 여학생이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이쁘기까지 해요. 네, 저희 때는 여자애가 별로 없었고, 저는 미팅을 한번 못 해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고대 여자는 여자가 아니다 이래가지고, 남성, 여성, 고대 여성 이래가지고, 상상하기 힘들죠. 저도 젊었을 때 그렇게 입진 않았던 것 같은데, 미팅 제의 한번 못 받았고, 그래서 그런 상태로 그냥 지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87학번인데, 87 민주화항쟁을 1학년 때 맞았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막 거의 데모하고 지내다 보니까 거의 쌍권총 싸고 막 이랬어요. 점수도 F 받고 막 이랬어요. 시험 거부를 했는데, 똑같이 시험 거부를 했는데, 교양 과목의 경제학과 애들은 다 들어가서 시험을 본 거예요. 정외과 몇 명은 다 F를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게 그렇게 사격이 없었어요, 저희 때는. 왜냐하면 시대가 그렇게 취업이 어려운 시기가 아니었고, 물론 뭐 민주화나 이런 데 고민을 진짜 많이 하고, 밤새도 공부도 하고, 토론도 하고, 술도 먹고 이랬지만은, 어쨌든 그 시대에는 산업화가 막 압축적인 성장이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저희뿐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열심히 일하면, 대학을 다 나오면은 취업을 할 수 있었고, 열심히 돈 벌면 다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었어요. 그런 시기를 저희는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우리 학생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학점을 주면 막 협박부터 읍소까지 와요. 선생님 저는 로스쿨을 해야 되는데 학점이 너무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이거부터 해가지고 따지는 학생이 있어. 왜 제 학점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라고 막 오는 학생도 있어요. 저희 때는 상상을 못했던 일인데 처음에는 참 적응이 안 됐는데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까 학생들 잘못이 아닌 거예요. 요즘 너무나 취업이 어렵고 점수에 또 경쟁이 너무 민감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게 체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업할 때도 늘 너희들이 뭐 소위 말해서 스카이라고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잘나서 똑똑해서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교육에는 사교육에 부모님의 뒷받침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훨씬 똑똑한 아이들도 사교육받지 못하거나 교육의 기회를 못 받은 애도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하고, 말을 시키면 말을 잘 못해요. 그리고 토론도 거의 잘 의외로 못하고, 발표도 잘 못하고, 글쓰기를 시키면 더 못해요. 왜냐하면 주입식 교육이 익숙하기 때문에. 물론 잘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기대치에 많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는 그거를 늘 이렇게 보충하고 싶은 그런 학습을 많이 합니다. 네. 그거는 제 개인적인 이제 수고고, 제가 이 책을 왜 쓰게 되냐면, 제가 이제 87학번이니까 나이가 나왔죠. 나이가 나왔는데, 할아버지들이 인기가 많아요, 제가 나가면. 제가 바깥에서 모임을 하다 보면은, 이제 제가 계속 사회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70대, 60대, 70대 분들까지 굉장히 많이 만나요. 그러다 보면, 사회적으로, 소위 말해서 지위와 명예와 재산, 어디 땅 부자다부터 해서 그런 분들 많은데,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얼마 전에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모임에서 이제 큰 행사를 했어요. 오늘 더불어민주당 많으신데 너무 치우친 거 아니에요? 저는 평론을 하지만 당 적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그거를 설칙으로 잡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모임에 갔는데 한 100여 분이 오신 모임에서 명함만 교환을 했어요. 명함만 교환하고 그냥 진짜 웃으면서 인사만 하고 식사도 같이 안 했어요. 같은 테이블이 아니라서.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좀 이렇게 말하면 인신공격일 수가 있는데 70대 중반의 할아버지셨어요. 어르신. 예. 근데 막 왕성하게 에너제틱하신 어르신들 많잖아요. 무슨 100세 시대고 이러니까. 그런데 그런 분이 아니었고 이렇게 진짜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쓰러지실 것 같은. 아니 진짜 이렇게 너무 막 기력이 없으신 할아버지 같아서 내가 약간 마음이 짠한 느낌이 들어서 기억을 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 중에 그런 할아버지였는데 그 다음날부터 계속 카톡으로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한 3개월을 계속 뭐 오늘도 건강 조심하세요. 속으로 건강 조심하는 건 할아버지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솔직히 아니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지. 그래서 이제 3개월 동안 계속 그러더니만 이제 너무 내가 좀 어르신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 같고 왠지 그냥 씹는다는 게 그래서 한 3개월 문자 계속 하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넣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바로 어떤 게 왔냐면은 내가 뭐 어느 특정 지역에 땅을 뭐 이만큼을 갖고 있는데 재개발을 하려고 그래서 요새 막 너무 바쁘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돈 자랑을 하시는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난 속으로 돈 많아서 좋겠다. 근데 이걸 나한테 왜 보냈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겼어요. 그냥 씹었지. 그랬더니 그 다음날 또 뭐가 왔냐면 제가 우리 친구들이 내 근황을 궁금해해가지고 내가 친구들한테 내 근황을 소개하려고 보낸 건데 잘못 갔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이 손가락이 흔들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넘겼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내 50평생에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리얼 너무나 생생한 동영상이 왔어요. 네. 너무나 생생해서 지금도 기억이 나요. 신고하면 되는데. 카톡으로. 네, 카톡으로 동영상이 와서 누르는 순간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근데 빠져들어가가지고 나도 모르게 끝까지 보기는 봤어요. 근데 내가 어머 세상에 어떻게 너무 혼돈스러웠어요. 근데 처음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참 제가 이 책을 썼습니다만 내가 해프게 웃었나? 저는 정치학을 전공하고 남자들하고 가히 생활을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너무 이제 스킨십 익숙해요. 저희는 저희 동기들 지금 동기 모임 만나면 야 하고 이제 서로 안아요. 그 정도 우리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관념이 좀 없이 살았어요. 사실 독특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동영상을 받으니까 내가 해프게 보였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흔히 피해자들이 하는 자기 검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뭔가 문제가 있었나? 내가 해프게 행동했나? 그러면서 내가 순간 문제점을 느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이가 있고 중년에 그렇게 아름답지도 않은 여자인데도 이런 일을 성희롱과 이런 것들 당하는데 주변에 정말 젊고 또 신입사원들이나 이런 분들 너무 많이 당하는 거 내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사실 남의 일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멀게 느꼈어요. 나한테 그렇게 한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 나이에 그걸 당하고 보니 갑자기 모든 게 몰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문제점이 그걸로 시작을 했고, 두 번째는 이 책 읽으신 분은 알겠지만 제일 뒤에 보면 감사의 글이 있어요. 뒤에 붙어 있는데 감사의 글 보면 저희 딸아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결혼 자체에 대한 생각 자체도 없었고 독신주의 좀 비슷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결혼을 엄청 늦게 했고 아이도 늦게 낳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얘가 이제 중학교 2학년 질풍노도의 시기에 들어왔어요. 제 친구는 내년에 딸이 결혼해요.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때 사귀다가 이제 빨리 사랑을 나눠가지고 1학년 때 임신을 하는 바람에 대학교 2학년 때 결혼한 친구가 있어요. 저과 동기 중에. 걔는 지금 아들이 몇 살이에요? 30 거의 다 되어가죠. 네, 그렇게 되는데 이제 저 아이는 삐약삐약해요. 중2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요즘은 제가 학교 교육이 학교에 공교육은 많이 무너졌는데 그래도 이렇게 인권에 대한 의식은 많이 성장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우리 딸하고 길을 가는데 요즘 중학생들 화장 진짜 많이 해요. 화장 진짜 세게 하는데 앞에 중학교 이제 여자애가 지나가는데 화장을 너무너무 세게 하고 교복을 3번을 접어가지고 거의 팬티 라인으로 이렇게 해서 입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우리 딸한테 뭐라 그랬냐면, 야, 저렇게 고라지를 하고 다니니까, 옷을 적다고 입고 다니니까 남자애들이 본능적으로 덮치고 싶지 않겠냐. 내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딱 말이 되는 순간 이건 아닌데라고 했지만 이미 날아가 버린 거지. 우리 딸아이의 머릿속에 우리 딸이 우리 딸이 이제 저를 안 닮아서 예쁘게 생겼어요. 근데 눈을 크게 뜨더니 딱 하는 말이 엄마 무슨 그런 말을 하냐 그러면서 정말 엄청나게 세게 반박을 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짧게 입거나 화장을 세게 하거나 이거는 꼭 남자들한테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개성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 개성이고 자기의 취향이지 왜 그거를 그러면 여자가 짧게 입고 간다고 해서 성폭행하는 남자는 정당화되는 거냐고. 중학교 2학년짜리가 그렇게 세게 말을 하면서 엄마는 위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큰 비판자고 비평가가 저희 딸이에요. 제가 욕도 잘하는 편인데 나도 모르게 욕을 한 번씩 해요. 거칠게 이제 남자들하고 하다 보니까 엄마가 그러면 엄마는 밖에 나가면 뭐 교수님, 평론가, 교양 있는 척 하면서 가끔씩 욕을 한다고, 위선자라고 또 그래요. 그래서 또 반성해요. 그래서 늘 배우는데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이 책 자체를 그래서 제가 낸 겁니다.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는데 라고 생각하고 냈고, 네, 그런 질문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제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 그러면, 제가 그 입장이라고 하면,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내가 나와서 그렇게 나의 그거를 얘기할 수 있을까?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음모론도 있어요, 사실. 이제 여의도 정가에서, 둘이는 사실 좋아했다더라, 사귀었다더라. 그런데, 또 다른 여자를 좋아하니까는 열이 받아서 그랬다더라. 막 음모론도 많이 있고, 무성해요, 엄청나게. 그게 또 2차 피해라는 거 아니에요. 그쵸? 우리가 알 수 없는 사실에 대해서 카더라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어떤 한 여인이 전 국민을 상대로 오픈된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과연 허구만인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재판부가 피해자다움이라고 얘기하는 그 피해자다움이라는 이 책에도 있습니다. 피해자다움이 뭐냐. 우리나라 피해자들은, 여자들은 숨어야 돼요. 말씀하신 대로. 아니면 생업을 중지해야 돼요. 왜 그렇다면 그렇게 싫고 그게 성갑질이었다면은 비서직을 그만둘 수 있었는데 왜 그만두지 않고 똑같이 일상적인 생활을 했느냐라고 재판부가 묻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남자들만 생업인 게 아니잖아요. 여자들도 일이 생업이잖아요. 나의 밥줄이고 또 나의 자아실현의 장이고 우리가 남자들이 사회생활하면서 숱하게 더러운 걸 당하고 사표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처자식 생각하고 나의 밥줄이니까 진짜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남편한테 의탁해서 살고 뭐 그거에 만족하지 않는 이상 내가 내 일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 그리고 내 직장에서 나의 뭔가를 성취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직장을 그만두긴 쉽지 않아요. 그러면 네가 직장 상사가 갑질을 했고 성희롱 했으면 네가 싫으면 그만뒀어야지. 당장 그만뒀어야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부당한 요구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피해자가 한국에서 피해자성을 인정받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저는 좀 깜빡깜빡 많이 하거든요. 금방 까먹어요. 남편하고 부부싸움 할 때도 보통은 여자들이 막 몇 년 전 거 막 기억을 해서 막 얘기를 한다는데 저는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뭔가 억울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서 말을 못해요. 근데 남편은 다 기억해요. 몇 년 전에 내가 어디서 무슨 말을 뭘 먹으면서 했는 것까지 다 기억해요. 그 한참 듣다 보면은 내가 뭔가 죄인 같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피해자가 기억을 너무 잘하면 저것도 이상한데라고 얘기해요. 재판할 때. 저희 집안에 이제 그쪽 사람이 있다 보면 재판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실제로 성희롱이나 이런 성폭행 재판에 가서 피해자가 눈을 똑바로 뜨고 자기 피해 사실을 너무 제대로 정확하게 말을 하면 판사들이 일단 싫어한대요. 무슨 여자가 저렇게 당돌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 이제 법이라는 게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그리고 법률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판단을 한다고 하지만 그런 통계가 있어요. 법관들이 봤을 때 똑같은 피해 사실을 당한 성희롱을 당한 여자인데도 너무 가녀린 그 자태로 그러니까 저희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저 같은 사람. 너무 가녀린 표정과 막 그런 그걸로 해서 힘도 없애갖고 주저주저 하면서 뭔가 그 뭐라 그러죠 그거 뭐 막 우선회를 자극하는 그런 정말 연약한 그런 스타일로 읍소를 하면 그래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형량이 훨씬 그 가해자한테 무겁게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처럼 또 드센 스타일 그래갖고 기억은 좀 나쁘지만 드세게 말한다 그러면 저거 뭐지? 당돌한데? 이렇게 하면서 감형이 된다는 거예요, 가해자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당한 면이 있다 이렇게 느끼는 면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얘기한 게 재판부가 뭐라 얘기했냐면 안정재판 얘기하는 겁니다. 이 여자는 주체적이고 결단력이 있는 엘리트의 고학력의 여성이기 때문에 성적 자기결정권의 주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인한테 아동이나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성희롱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폭행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동이나 장애인만 성폭행 대상이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 여자는 이혼 경력이 있는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갈등학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제가 정치학 박사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갈등관리 전문가 1급, 협상 전문가 1급, 부부 행복관리사 1급도 땄습니다. 왜 따게 됐느냐? 결혼을 하면 다 아시게 될 거예요. 시부모와의 갈등, 또 집안 간의 충돌 이런 거 느낍니다. 그러다 보면 나는 모든 사람 어르신들이 다 좋아했는데 왜 우리 시어머니는 나를 싫어할까? 이런 고민부터 시작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갈등이라는 또 생각하면 가정의 화목 생각하다가 그런 공부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의 갈등, 조직의 갈등, 사회의 갈등, 국가의 갈등 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의 범위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안희정 재판 부분에 대해서는 참 조심스러워요. 아직까지 재판 진행 중이고 이번에 1심은 무죄로 나왔습니다. 근데 결과가 뒤집힐까에 대해서 저는 약간 회의적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인 잣대로 기준으로 보는 거는 굉장한 증거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은 성희롱이나 성폭행은 진짜 어려워요. 재판에서 밝히기가. 그죠? 그래서 피해자의 억울함이 있든 없든 간에 현실적으로 밝히기가 쉬울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좀 한편에서는 좀 좌절해요. 저렇게 온 국민을 상대로 국민이 나를 지켜주세요라고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무죄가 되고 국민들은 꽃뱀 프레임 내지는 2차 가해를 계속 하면서 그 사람은 매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 본인이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통조림만에 든 그것처럼 죽어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 그러면서 몇 번 나쁜 생각도 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경우 있어요. 최근에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그 와이프가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아는 사람한테 신문에 났었습니다. 얼마 전에 났는데 너무나 그거에서 재판을 했는데 무죄가 나온 거예요. 부부가 아는 남자한테 당했는데 그래서 이 부부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둘 다 목숨을 끊었어요. 실제로. 그렇지만 그거는 그냥 기사의 하나의 한 줄로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사람이 목숨을 끊는다는 건 굉장한 진짜 방어이자 공격인데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쓴 거는 이번에 제가 출판 기념회를 했어요. 얼마 전에 했더니 저는 한 50명 사실 예상을 하고 저는 정치인 출판 기념회도 안 가기 때문에 내가 정치인도 아닌데 출판 기념회를 왜 할까 하다가 이 책을 널리 알리고 싶었어요. 이 책을 알리고 싶다는 건 뭐냐면 이 책을 많이 팔아서 내가 돈을 벌겠다 이게 아니라 이 책의 내용을 많은 분들이 좀 읽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읽고 같이 생각을 하고 같이 토론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출판 기념회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뭐 또 자랑질을 하자면 한 50명을 생각을 했었는데 140명이 넘게 왔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기 차라리 정치인처럼 제대로 하지 막 후원금도 받지 막 이러는데 저는
일단 그쪽에서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돌떡을 다 맞추고 커피도 다 대접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제대로 제가 대접하는 출판 기념회를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됐죠. 출판 기념회 하고 나서. 그래서 그만큼 이제 제 목표는 이 책을 가지고 전국을 도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3일 날, 10월 13일 날 교보문고에서 강연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구를 위시해서 쭉쭉쭉 돌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한 사람이라도 이 책을 읽고 같이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은 저는 가서 같이 얘기하고 싶고, 이 책을 냈더니 사람들이 저보고 페미니스트였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까 워마드 얘기하셨잖아요. 저도 관심 많아요. 워마드 왜 그분들이 그럴까 이런 생각하는데, 방송할 때 워마드 주제 나오니까 엄청나게 비판적으로 얘기 많이 하시는 거예요. 남자 평론가 분들이 뭐 이런 운동이, 페미니즘 운동이 남성에 대한 적대 행위나 반격이 되면 안 되고 너무 과격하고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저도 수긍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분들이 너무 심하게 막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건 오히려 페미니즘 운동에도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반발만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한편에 생각해보면 그분들이 왜 그렇게 과격하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이해는 힘들지만 그 원인을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한국의 여성들이 많이 짓눌리고 힘들었구나. 그래서 이게 놀리는 게 세다 보면 튕겨나가는 것도 가격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나가는 수도 있구나. 그렇지만 우리가 제대로 된 운동을 하고, 이게 결국에는 남자들을 적대시하거나 뭐 너는 나의 투쟁의 타도의 대상 이래가지고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책에도 쓰지만 이거는 여자들이나 남자들만 읽어야 될 게 아니라 같이 읽어야 되고, 가족이 같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애들이 같이 읽고, 직장 상사와 부하가 같이 읽어야 되고, 얘기해야 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뭐가 문제지라고 생각하고 같이 해나가야 되는 거지. with you 있잖아요. 여기 책에 with you. me too 뿐만이 아니라 with you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 모토는 같이 가자는 겁니다. 같이 가자는 것이고, 아까 워마드 얘기하셨는데 여동생이 왜 그렇게 빠진 것 같으세요? 지하철이나 대중교통타다 반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좀 모르겠는데 한 여성시나 10년 된 것 같고, 엄마들은 얘기 나올 때마다 이제 되게 공허한 방송에서 집에서 웬만해서 여성관련 얘기 안 해요. 오빠하고도 얘기 별로 안 해요? 그 주제로는 얘기 안 해요. 그 워마드 집회가 굉장하더라고요. 막 거의 뭐 엄청난 수가 모이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저는 페미니스트냐 그래서 아닙니다. 저는 페미니즘 잘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저는 페미니즘 잘 몰라요. 잘 모르고, 이론적으로도 아주 해박하지는 않습니다. 기본만 알죠. 근데 저는 휴머니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럼 알아들으시겠죠. 네. 그 정다운 선생님 책 다는 못 읽으셨죠? 그 중에 어느 정도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일단 한 반 정도? 여기 파트 4까지는 다 읽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일 사실 와닿았던 부분인데요. 듣고 싶어서 같이. 네, 37쪽에 이 부분인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페미니스트가 너무 극단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치닫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혐오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너도 페미니스트냐,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런 성향을 세게 얘기하는 편은 아닌데, 이게 딱 그거 같아요. 남성 비하 언어 등이 여성 억압에 대한 저항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건전한 페미니스트즘과 개를 달리하는 것이다. 남성 몰카가 늘어야 여성 몰카가 줄어들 것이라는 극단적 주장은 자칫 성대결을 흐를 위험성과 혐오의 악순환을 예고하는 것이다. 이 부분이라면 여성이라서 뭔가 특별하게 대우하는 게 아니라 뭔가 존중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두 개의 부분. 네, 가장 이 앞으로의 저희 나라의 여성 문제에
이런 걸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인간을 존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도 암암리에 내가 특별 의식을 가질 때가 있고 나는 배려받아야 되는 존재라고 사실 인식받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물리적으로 힘이 약하고 어떤 조직 안에서 그러면 또 내가 돋보일 때는 어떨 때가 돋보일까? 근데 그 돋보였을 때 나를 정치적으로 뭔가 이용하거나 어떻게 소비되는 거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영특하게 이거를 더 잘 이용해 먹을까?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을 갖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봤을 때 이게 특별의식이라는 거죠. 그럼 나는 개별적으로 능력이 있는 어떤 사람으로서 존중받아야 되는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한 부분이었거든요. 그게 앞으로의 여성 이 문제에 대해서 남성평등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아, 근데 진짜 여성들도 반성해야 돼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여성들이 자기가 필요할 때는 여성이라는 스스로에 숨어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여성이라는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나는 보호받아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내가 왜 하는지를 한번 반문해 봐야 돼요. 외국의 여성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우리가 흔히 여자들이 뭐 몸이 약하니까 남자가 도와줘야지 기사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일반화되지 않아 있어요. 외국 여성한테 남자가 가가지고 도와드릴까요? 뭐 힘쓰는 거 이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왜 나를 약자 취급하고 자기가 힘을 쓰고 도우려고 하지? 이렇게 정말 주체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 여성들 한번 이렇게 나를 비롯해서 보면 나도 집에 있으면 손목 아파 이러면서 막 약한 척을 해요. 그래서 남편한테 일을 막 시켜요. 집안일을. 근데 그런 거 보면 여성들이 자기 필요할 때는 여성에 숨고 또 자기가 그거 하지 않을 때는 또 다른 얘기하고 이런 식은 이율배반이에요. 제가 볼 때.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이 책은 주제가 굉장히 다양해요. 제가 51페이지에 그 유리천장이라는 주제를 다뤘거든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앞으로 경험을 하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임원으로 갈 수 있거나 어떤 조직에서 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큽니다, 한계가. 지금 뭐 미투 운동 때문에 펜스룰 여기 적었는데 펜스룰이라는 게 뭐예요? 보셨어요? 펜스룰이 뭐예요? 여자 빼고 남성사회에서 그죠? 야, 여자들 너무 막 민감하게 달라드는데, 야, 힘들다. 나 이러다가 나도 모르게 성폭행, 성희롱 가해자가 되는 거 아니야? 제 친한 기업체 대표가요, 실제 상황이 얼마 전에 기업 대표인데, 자기 회사에서 성희롱 사건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된통 당했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회사에 이제 좀 몸집이 있는, 여직원이 있어요. 그 여직원이 있는데 그 옆에 남자 직원이 전화를 하면서 이 여직원한테 말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냥 다른 사람하고 전화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에이 뚱뚱한 것들은 다 죽어야 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여직원이 굉장히 뚱뚱한 거예요. 그 옆에서 들은 여직원은. 근데 이 남자는 그 직원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자기 그냥 얘기를 한 건데 뭐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 여직원이 고발을 한 거예요. 이거는 명백한 그거다 이래가지고 해서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표가 그 두 사람을 부르고 또 옆에 있는 직원을 다 부르고 회의를 하고 막 이랬어요. 꽤 큰 회사였는데 그 부서가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여성이 나갔을 것 같아요. 고소 고발까지 갔어요? 고발까지 진짜 간 고소 고발까지 가려고 했는데 중재가 막 들어간 거예요. 그 부서 차원에서. 그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성이 사표를 쓰고 나왔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럼 고발하지. 근데 고발한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대놓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전화하면서 뚱뚱한 것들은 다 죽어야 다 자기의 그냥 가치관과 신념을 얘기했는데 그게 이 사람에게 폭행이 됐다고 해서 이 사람이 처벌을 받을 확률이 커요? 그렇진 않은데. 또 실제로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 그 부서에서 이 여직원이 따돌림을 당한 거예요. 그게 또 많아요. 어떤 문제 제기를 하면 야, 엔간하면 참지. 뭐 그게 그렇게 큰일이라고 이렇게 부서를 시끄럽게 만들고 회사 분위기를 썰렁하게 만드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막상 그 가해자보다 그 같이 동료로 친하게 지냈던 그 부서에서 이 사람은 외로운 섬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나가버리는 거예요. 못 참고 힘드니까.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그 왜 그
극단 어디야 그 있잖아요. 연희단 패거리인가 아니면 그 패거리라고 자꾸 얘기하게 연희단 거리패. 그건 그분들에 대한 모독이에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그 이윤택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 황제였다는 거 아니에요. 황제. 그러면은 거의 이렇게 드려라 이런 식으로 하면 심리 직원들이 가서 정말 예민한 부분을 안마를 해야 되고 그게 스포츠 마사지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본인은 되게 피로가 풀린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 거죠. 그러면은 거기를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던 여자 극단 단원한테 누가 가장 욕을 많이 했을까요? 이미 갔다 온 여자 선수의 그 들여보는 그 여자. 그 중간에 약간 보스 역할을 하는 여자분이나 그 이미 갔다 온 여자 직원 그 단원들이 너만 깨끗하냐? 너만 고고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왜 분위기 흐리냐?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하는 거는 이런 문제는 가해자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이 책에 썼듯이 돌아보라는 거예요. 침묵의 동조자들, 침묵의 방관자들. 자기도 한번 보세요. 우리 주변에 그런 일 당하는 일을 가끔 겪잖아요. 그럼 내가 용기 있게 나가서 왜 그러시는 건가요? 라고 내가 얘기하고 막아서 준 적이 있나요? 아니면 내가 그런 일을 당할 때 이번에 서지영 검사 케이스도 보면은 어떤 때 당했어요? 어떤 장소에서 성희롱을, 스킨십을. 엄청 오픈된 사람이 다 보는 장례식장에서 당했어요. 본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다 봤다는 얘기예요. 근데 진짜 놀라운 게 실제로 이런 성희롱이나 이런 사건의 60, 70%가 아주 오픈된 공공장소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보는데 그거를 막상 얘기하라 그러면 나는 못 봤다고 얘기할 때 그럴 때 정말 절망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배신감도 느끼고. 그러면 이건 가해자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공동으로 한 사람을 죽이는 행위잖아요. 그러면 나는 과연 그랬을 때 내가 나서서 얘기해 줄 수 있는 나는 어떤가? 저도 한번 돌이켜 봅니다만 누가 이렇게 술 먹으면서 은근슬쩍 술 취한 척하고 손을 올리잖아요. 남자 동료들이나 직장 선배나 이런 분들이. 저는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사실 많지는 않았어요. 직장 생활보다. 그런데 일반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와서 막 기적거리고 만지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브루스 타임 있잖아요. 브루스 타임 안 추면 분위기 어떻게 돼요? 썰렁해지잖아. 그럼 내가 누가 이렇게 스킨십을 했을 때 나는 싫어요라고 딱 말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왜 못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면 나는 불이익이 올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그렇죠. 정말 그런 거예요. 모든 여자가 느끼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뭐 내가 똑똑하고 안 하고 두치성이 있고 없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했을 때 그 훈훈한 분위기 있잖아. 서로 막 먹고 막 의아를 하는 이런 분위기가 내가 노 하는 순간에 뭔가 쌀오름이 될 것 같은 거지. 그럼 내가 이렇게 분위기를 깨도 되나? 이런 느낌도 드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게 또 흔히 성격 좋다고 얘기 듣는 여자들이 많이 하는 딜레마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제 동기 하나는 어떤 여자분한테 고소를 당했는데 합창단을 같이 하고 있다가 취미생활로 하다가 항상 술자리에서 이제 이런 일이 생길 때가 많은데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어깨를 탁 올렸대요. 이렇게 지 말로는 아무 생각 없이 친하다고 어깨를 탁 올렸대요. 왜 그럴 수 있잖아. 남자들 왜 술 먹고 탁 올리듯이 그렇게 했는데 걔는 남자가 아니었던 거지, 그 여자는. 근데 그 여자가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성희롱이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처벌받았을 것 같은데? 아니요? 그 남자가 나갔어요. 그 합창단에서는 여자들이 좀 셌어요. 그래갖고 어쨌든 네가 사과해라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나는 의도는 그건 아니었지만 하면서 사과하고 나왔어요. 그 합창단에서 노래를 못 부르게 됐어요. 제 남자친구 애가.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 측면이 있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 볼까요? 이런 거 있어요. 미투와 진영 논리, 오늘 이제 특정 정당이 많으시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선생님한테. 저 뒤에 우리
활동하시는, 네. 미투 운동 이거에 대해서 왜 어떤 그 한국 사회의 문제점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편가르기가 심한 게 문제라고 늘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네 편 내 편을 갈라요. 참 웃기는 일인데 방송에서도 그래요. 방송에서도 제가 평론을 하잖아요. 그러면 방송은 기계적인 균형을 좀 맞춰야 될 필요가 있어요. 심의가 있기 때문에 공정한가 이래가지고 진보 보수를 균형을 맞춰요, 패널을. 근데 저는 어떤 것 같으세요? 어떤 패널 같으세요? 성향이 그냥 느낌이 대충. 진보. 또요. 진보 모습으로 나눴을 때. 네. 굳이 나누자 그러면 포용적 진보. 포용적 진보요. 경상도 사투리 쓰는 포용적 진보. 넓게 보는 진보, 넓게 보는 아, 제가 방송할 때 정부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얘기를 하면 제가 사투리를 쓰니까 어떤 사람은 아 저거 보수인가 보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또 이제 한창 또 그럴 때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쓴소리를 막 하면 어이구 이제 정부한테 붙었구나. 왜냐하면 평론은 항상 반반으로 갈리는 거예요. 네 편 아니면 내 편으로 하는 시각에서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얼마 전에 모 채널에서 이제 제가 한 번도 안 간 채널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이제 전화가 와서 작가님이 교수님 제가 좀 외람되지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대요. 교수님은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이래요. 그래서 뜬금포. 그래서 내가 왜요? 그랬더니 제 방송을 다른 거를 몇 개를 모니터링을 했는데 도대체 진보인지 보수인지 알 수가 없대요. 어떨 때는 진보 같고 어떨 때는 보수 같고 이렇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저는 다중입니다 그랬습니다. 다중.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나도 내가 진보다 보수다 딱 말할 수 있으면 참 속 편하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일단은 편 가르기 자체 내지는 내 성향 자체를 아직 정치학을 30년을 했지만 이 넓은 스펙트럼 저 끝 진보와 이 끝 보수 사이에서 저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수렴할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슈 따라 어떨 때는 진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보수이기도 하고 이래요. 내 속에 다 있어요. 여러분들은 자기 성향이 정해지나요? 뭐 정치 성향 아니라 모든 이런 것들이 딱 하나로 나는 이래 정해지나요? 민주당정을 갖고 있지만 이슈별로 달라요. 어.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되게 보수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어. 친구고, 예를 들어 어떤 그 유권자 의식이나 이런 유권자 권리를 형성할 때는 또 이 진보적인 걸 가르치니까 애들이 저한테 만날 때는 무슨 얘기하면 너 자한다가 비슷한 그리고 자한다고 청년 친구들과는 또 이제 막 그 청년 정책 학회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럼 거기는 또 카이스트나 KDI가 붙으면 거기 좀 약간 보수적인 색채를 띠는 교수님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근데 그게 나쁜 것 같지 않은데 저는. 그러니까 항상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정책적 노선에 따라 다 다르니까. 선생님 어떠신 것 같아요? 본인의 아니 선생님. 저요? 네. 이제 최근에 이제 한 2, 3년 사이에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저는 색깔을 안 드러낸다고 하는데 고향에 있는 친구들이 오고 저한테 니 어쩌다 이렇게 됐냐. 이렇게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이제 되게 그 진보적인 걸로 보여지나 봐요. 고향은 어디신데요? 네? 고향은 어디신데요? 고향은 저는 경북 봉화입니다. 비슷한 느낌. 안동과 비슷한. 걱정을 많이 그러니까 그런데 회사 다닐 수 있냐 그래서 어쩌다 이렇게 됐냐. 제가 약간의 욕은 아니지만 좀 세게 해서 나 고2 때부터 원래 이랬다 근데 저는 색깔을 안 드러내는데도 이렇게 페이스북에 저는 이렇게 고향 가는 거나 운동하는 것만 올리는데도 거기에도 그렇게 색채가 드러나는지 이렇게 운동을 진보적으로 하시나 보죠. 근데 참 신기한 게 글을 보면은 그 사람의 그게 보여요, 그쵸? 네,
그 말보다도 그 사람이 쓴 글을 보면 그 사람의 어떤 가치관이나 인생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참 신기해요. 글이 거짓이 없어요. 아무리 이렇게 막 화려하게 바꾸려고 그래도 몇 개를 쭉 보다 보면 그 사람의 그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글도 길게 못 쓰거든요. 댓글 정도 다는데도 되게 어쩌다 이렇게 되냐 걱정을 되게 해요. 저는 그래요. 사람이 규정 짓는 것 자체를 저는 좀 거부하는 편이에요. 어떤 면이든 저는 약간 자유주의자예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사람이 머리가 굳으면 죽는다 이 얘기 자주 하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그런데 뭐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저희 동기 하나 죽었어요. 심장마비로. 웃으며 얘기하지만 동기들이 모일 때가 그럴 때 모여요. 다들 바쁘니까 지금 한창 일할 시기잖아요. 50대 초반이니까 뭐 보자 하고도 못 봐요. 그러다가 언제 만나냐면은 1, 2년에 한 번씩 동기 초상 나거나 이럴 때 모여갖고 이제 술 마셔요. 근데 우리 나이가 한 번 50대 한 번 걸르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걸르고 60대 지나가면 70대 한번 걸르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언제 갈지는 모르는데요. 하루하루 이렇게 내가 살아갈 때 내 머리가 굳었다고 생각하면 저는 그게 죽었다고 봐요. 사람은 머리가 유연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늘 내가 굳어 있는 건 아닌가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지금 우리가 이제 굳어 있지 않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이 바쁜 시간에 정말 귀한 시간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귀한 시간에 내가 시간을 뺐으면 안 되는데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온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데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시아나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궁금해요, 사실은. 네. 일단 단순하게 뭐 하나로 회사님이 그랬다라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 생긴 지가 30년이 되다 보니까 세대 갈등도 너무 심하고 그리고 세대 갈등 안에 금전적이나 직무 문제도 되게 얽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학번이 있으신 분들은 취업이 이제 쉬울 때 들어오셔서 그때는 진급도 너무 잘했고 잘 됐고 항공업이 항상을 행사를 거듭하는 항공 자유가 되고 그럴 때 들어오신 분들은 너무너무 이제 그런 걸 많이 누리는데 이때 아이들은 훨씬 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급도 안 되고 월급도 계속 동결해 그런 문제도 겪고 그리고 이제 진급이 안 되다 보니까 서로 이제 밟고 올라가려는 그런 경쟁 의식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간 관리자들이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의전 활동을 한 게 이 오늘의 사건을 동의하고 천만이 오는 게 의전이고. 그러니까 회장님이 직접 뭐 예를 들어서 뭐 손을 잡아라 그렇게 시키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알아서 과잉 충성. 알아서 너가 과잉 충성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나온 것 같고 왜 과잉 충성을 했을까? 왜냐면 자기는 저런데 올라가야 이 미투 운동의 본질은 갑질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권력 갑질이라 그랬잖아요. 정의를 한마디로 우리가 갑질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분노하잖아요. 갑질과 재벌이란 말은 고유어가 됐어요. 한국의 갑질과 고유 재벌이란 말이 영어로 올라갔대요. 그 정도로 이제 독특한 문화가 돼버렸는데 우리가 갑질 그러면 굉장히 막 분노하잖아요. 같이 막 우르르 막 이러잖아. 근데 왜 권력 갑질 중에 가장 저급하고 가장 저열한 갑질이 이 성적 갑질이에요. 이거는 여성의 기본적인 그 인권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왜 또 다른 차원으로 쉽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문제점을 저는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쓰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시아나의 내부에 그런 문제가 또 있고 그건 모든 조직에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네. 선생님은 아까 성신여대 지금 학생이라고 하셨잖아요. 고대랑 가까워서 되게 친근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학교 이제 스쿨 미투 요새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그쵸? 네. 근데 그런 미투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좀 암암리에 이미 다 퍼져 있던 거였는데 그게 이제 미투라는 사건이 이슈화가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건 아니구나라는 걸 느끼기 시작해가지고 그걸 표현을 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 암암리에는 다들
그 교수가 그랬대더라 이런 거는 다 알고 있기는 했거든요. 근데 네. 물론은 다른 과들은 몰랐겠지만 그런 다 이미 좀 조심해라 뭐 이런 선배들한테 뭐 그런 얘기 들은 거 같아서 그렇죠. 맞아요. 그전에도 다 있었던 일인데 왜 갑자기 이게 막 뜨거운 막 끌어오른 게 아니라 이 밑에서 다 끓고 있었던 건데 다만 못 나선 것 뿐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랬다가 사람들이 느낀 거예요. 왜 오프라 윈프리가 그 시상식에서 검은 드레스 입고 나와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기서 타임즈업 이 단체를 만들었어요. 타임즈업 뭐냐, 그들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피해자들의 모임을 하는 거예요. 원조를 해주고. 근데 지금 한국은 아직까지 그런 단계는 아니에요. 그냥 하소연 단계 내지는 분출 단계에 있는데 사실은 그런 모임을 해보고 싶어요. 피해자의 같이 하는 자조 모임이라든지 같이 치유하는 그런 것도 저는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왜냐하면은 왜 자살하고 남은 유가족들이 자조 모임이 있어요. 자살한 사람은 그걸로 끝이지만 남은 사람들의 고통과 충격이 너무나 큰 거예요, 트라우마가. 그래서 그분들이 자조 모임을 해요. 그러면서 같이 얘기를 하고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고쳐나가, 힘을 얻어서 힘을 받아나가요. 그렇듯이 이 피해자 모임도 만약에 뭐 분야를 가리지 않고 성희롱이나 성폭행이라는 주제 하나로 이런 피해자 모임 만들어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같이 얘기하면서 힘을 얻고 이러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 책에 보니까 뭐 여성 피해자 말하기 그게 그거는 이제 무슨 단체 이런 데서 하는데 그건 이제 하나의 단체 그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활성화되면 좋겠다. 그런 성폭력자 말하기 대회 이런 거 있잖아. 우리 청년 연설대전 하듯이 떳떳하게 말할 수, 당한 상황이 부끄러워서 숨어야 되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치? 사실 저희 청소년 연설대전에서도 그렇게 성희롱 심지어 성폭행까지도 피해 사실을 말한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 말하는 자체가 치유라 그래요. 네, 말하는 것 그런 자체가. 케이스가 우리가 그거를 영상을 올리진 않았지만 그냥 그 자리에서 듣고 이제 응원해주고 말하는데 알게 모르게 그런 게 많아요. 그 이제 그 형사, 그러니까 그 성폭행 중에요. 가족 성폭행 중에 진짜 많은 게 친아버지 성폭행이 많아요. 저 너무 충격받았거든요, 사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생각하는데 실제로 친아버지가 친딸을 성폭행하는 케이스가 가족 간 성폭행 중에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거가 또 2차, 3차가 힘든 게 뭐냐면은 그 당한 딸이 만약에 엄마한테 말을 하잖아요. 그 엄마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 같으세요? 좋아요. 아이를 보호할까요? 아니면은 엄마가 그냥 넘어가자 그래요. 한 7, 80%가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영혼은 피폐해지고 그 엄마는 엄마대로 그 가정은 그냥 해체된 거예요. 그냥 형식만 유지하고 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족 간 성폭행은 그래서 뭐 친고죄 이런 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그런 피해 사실을 내가 말하는 것만으로도 사람이 굉장히 치유가 되는데 그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막상 내가 지금 당장 당했어요. 바로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말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모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어떤 친구가 그런 일 당했어요. 어떻게 컨설팅 하시겠어요? 무조건 말해 이러시겠어요? 저는 그 질문을 군대에서 이제 저희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이제 분기별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저희 부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한 강의장에 다 넣어놓고 사단장도 다 모아놓고 다 이렇게 앉아서 이제 교육을 받는데 이렇게 피해 사실이 동료가 있어요.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라고 이제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대장님 하니까 일단 보고를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 들어볼게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너가 원하면 신고를 하고 다른 사람 알아볼게요. 국방 헬프콜에 전화를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근데 매뉴얼이 있다. 제가 매뉴얼대로 한다고. 이제 듣다가 이제 제가 손을 들었어요. 제가 원래 부대에서 조용히 살아야 되겠다, 누군가 길을 다 닫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는데 그때 제가 가만히 있었어야 됐는데 손을 들고 이제 그러니까 저기 여분이 한 명 손 들고 얘기하는 들어보겠다고 하니까
이 이야기가 듣기가 정말 힘드네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이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 말을 듣기 정말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너의 잘못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 이 책이 있어요. 네, 그 네. 파트 제목에서도 네, 있었는데 네, 네. 그때 이제 끝나고 이제 그 성폭력 담당 강사가 자기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이야기가 참 듣기 힘드네요라고 하고 끝나고 이제 강의장을 나오는데 이제 이중에 앞은 가만히 있어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느꼈었죠. 아 장기자는 힘들겠구나. 빨리 제대로 준비해야 되겠구나. 느꼈었던 거는 뭐하지? 저는 원래부터 네 원래 장기할 생각은 없었어요. 네. 잠깐. 그래서 여기서 1년에 이렇게 많은 항상 행정 절차에 규정이 성폭력 교육을 예방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사람들은 이 말 하기가 아직까지 힘들구나 라는 거를 느꼈어요. 그리고 그 교육 자체가 굉장히 형식적이잖아요. 기업이나 큰 조직은 의무적으로 다 받아요. 몇 명 이상 조그만 데도. 그런데 그거 제대로 이렇게 제대로 교육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어떨 때는 온라인 교육으로 그냥 대충 떼우고 넘어가는 식으로 하니까 진정한 어떤 토론이나 생각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너의 잘못이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거 진짜 어려워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용기를 못 내는 거예요. 내가 말했을 때 나를 비난하지 않을까? 나에게 비난이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 때문에 하고 실제로 많이 그래요. 네가 어떻게 했길래 그래? 라는 말을 먼저 해요. 좀 더 조심하지 그랬어? 라고까지 해요. 그런데 너의 잘못이 아니야. 그런데 꼭 하나 얘기할 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용기를 주라고 얘기하는데 강요하면 안 돼요, 또. 야, 얘기해. 당장 신고해. 내가 신고해 줄까? 안 돼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렇게 하면 안 돼? 독려한다고 자기는 안 돼. 신고해. 내가 해줄게. 막 이러잖아요. 그게 그 피해자한테 그게 폭행일 수도 있어요. 또 다른 폭력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얘기함으로써 그거를 제대로 치유하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숨기고 싶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러면 그거를 굳이 꼬집어 밝혀내서 강요하는 거는 그것도 그 사람한테는 인권에 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스타일에 맞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말하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만 말할 분위기는 충분히 만들어주는 것이 주변에 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일단 이 정도에서 끊고 네. 질문 할까요? 여쭤볼게요. 우리 이번에 낙선하신 다음에 꼭 당선하실 왠지 분위기가 약간 정치인 느낌도 약간 나세요. 여의도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니 왠지 정치하시면 잘하실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런 주제나 이런 왜 오신? 근데 저는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때 느낀 점이 어떻게 보면 약간 휴머니즘적인 거나 역사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들이 사냥을 하고 수천 년간 시대를 지내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라면서 이게 조직 체계나 사회 구성에 대한 거 그런 게 너무 얽히고 설킨 문제인데 해결해야 되는 과정과 절차 방안 그런 게 뭐 뚜렷한 그런 게 모델이 없잖아요. 그리고 각 국가마다 또 그래도 선진국이라는 것들을 또 벤치마킹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과정에 대한 것도 시간에 대한 걸 어떻게 또 줄이고 어떻게 또 받아들이고 배워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광범위하고 빨리 한국이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 저도 깊이 있게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선생님 전공이 뭐예요? 저는 경제학 전공입니다. 저는 철학과인 줄 알았어요. 호모 사피엔스가 나오기 시작해서 시간의 개념. 그럼 제 강의는 일단 그만하고 한두 분 질의응답하는 얘기 못 들어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저는 사실 듣고 싶어요. 말하기보다는 책은 보면은 다 아시는 거고 이거 굉장히 쉽게 읽혀요. 도서관에도 아마 지금 들어가 있는 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굳이 안 사셔도 이 출판사가 마케팅 능력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교보문고에만 깔려 있어요. 인터넷으로는 다 사는데 사람들이 반디앤 유니스랑 명품에 가갖고 책이 없다고 자꾸 저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보니까 이 출판사가 정치인들 책을 많이 냈더라고. 이 출판사가 내가 정치인인 줄 안 거야. 방송에 많이 나오시니까. 근데 정치인들은 사실 이제 무엇보다 내꾸둥는 책을 딱 내고는 자기가 그 책을 다 사든가 나눠주자. 거의 자비식으로 그리고는 그거를 출판 기념해갖고 또 딱 끌어가지고 이제 한 1, 2천 권을 그냥 소비를 해버리는 식인 거예요. 근데 저한테 그런 말도 안 했고 제가 이거 투고를 하고 이제 몇 군데를 투고를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연락이 온 데가 여기라 저도 성격이 급한 경상도이다 보니까 바로 합시다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아무 부담이 없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그냥 했는데 이제 그 출판사가 이제 마음은 있는데 마케팅 능력은 별로 필요가 없는 거야. 정치인들이 알아서 출판 기념회 하면서 착 당겨 탁 사게 되는데 나는 그걸 안 하고 내 돈으로 출판 기념회 하고 그것도 내 입소문으로 다 팔고 지금 꽤 잘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출판사 사장님이 요새 이 책 때문에 자기가 출판사로서의 정체성을 재정립. 다시 한번. 나는 출판사로서 뭔가 제대로 한번 이제 홍보력을 한번 키워보면 어떻겠나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일단 교보에만 깔려 있더라. 근데 그래서 그냥 가서 풀 보세요. 금방 읽혀요. 예. 알라딘에 있을 수도 있어. 알라딘이 중고 서점이에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네. 일단 질의응답 진행하겠습니다. 박수로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이렇게 마무리. 페미니스트를 우리나라에서 결혼하기 힘들 거라는 거 저도 약간 포기를 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겠다. 약간 조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솔직히 저는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도 약간 왜 여기는 이즘이라는 단어가 붙는 거지? 그 이즘이라는 단어가 끝나는 그 단어들이 갖는 그 되게 커뮤니즘 뭐. 그치 그런 것들이 갖는 되게 어느 시대를 풍기려고 많은 약간 그런 느낌을 가진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페미니스트들이 하는 그런 활동 내용들 보면 그냥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오히려 더 제가 더 레디컬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일단 중간 답변 한번 네. 또 끊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선생님 성함이 박은순 사실 오늘 굉장히 제가 큰 걸 하나를 얻었다고 느끼는 게 박은수 선생님 처음에 질문 감상 얘기할 때 그래서 제가 소통 강의를 하면서도 소통을 제대로 못했군 부분이 있구나라고 느낀 게 뭐냐 돌아본 게 말할 때 말을 바꿔야 되겠다 생각이 든 거예요. 나는 페미니스트가 아니라 휴머니스트입니다라고 아까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나의 그게 더 전달되려면 저는 페미니스트를 벗어나서 페미니스트의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휴머니스트를 꿈꿉니다라고 얘기했다면 약간의 더 오해는 조금 줄어들지 않겠나는 생각은 드네요. 그 페미니스트가 아니다라는 그 단정적인 말 자체가 굉장한 그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진짜 뒤통수 맞듯이 맞았어요. 근데 아까 선생님들 몇 분 얘기했듯이 저는 그런 문제의식은 있어요. 페미니즘, 페미니스트, 아까 제가 뭐 진보 보수 양비론 가듯이 어떤 그 페미니스트라는 어떤 하나의 바운더리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제가 일단 페미니스트라고 말했을 때의 그런 거센 공격이 두렵다기보다는 제 스스로가 그 어떤 하나의 스트 이런 것 자체를 싫어해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제가 휴머니스트라고 얘기를 하지만 휴머니스트로 가기 전에 여성연대와 남성연대를 가는 그 과정에 페미니즘이 꼭 필요한 거예요. 또 보니까. 지금 드는 생각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페미니즘에 대한 내가 페미니스트라고 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오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당장은 내가 페미니스트의 바운더리가 아니라 휴머니즘으로 나는 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접목을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네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 일단 모아서 한꺼번에 듣고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선생님들이 공통된 그런 게 있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여자가 아니니까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정말 그 말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왜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젊었을 때 그런 말 진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이제 조금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너는 내가 아니니까 그럴 수 있는 거고, 남자들한테도 왜 여자들이 이해 못해?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가 또 남자 입장이라면 아마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로 이해하면서 같이 나가야지만 이 운동이 힘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선생님, 이효정 선생님 북한 여성 인권 문제는 저도 늘 관심을 갖고 있어요. 채토민 문제는 사실 제가 미리 오는 통일이라고 얘기해요. 북한 이탈 주민을.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오시는 2, 3만 명의 탈북자들을 어떤 비용의 측면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투자의 개념으로 먼저 통일을 한다는 생각으로 들어가야 되고, 특히 여성들이 내려오는 과정에서 굉장한 인신매매라든지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데 그런 트라우마에 대해서 제대로 치료하는 그런 게 많이 부족해요. 그런 부분은 사실 정부가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도 똑같이 공감하고 있어요. 네,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같은 문제의식이었기 때문에 제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정다운 선생님 같은 경우에 페미니즘 개념 자체가 오염되었다. 이게 오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럴수록 이제 페미니즘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한 토론이 필요한데, 사실 제가 아까 솔직하게 말했듯이 저는 여성학을 공부하고 물론 했지만 제가 페미니즘에 대해서 전공자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저는 내가 페미니스트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라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부분, 학자적인 양심이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젠더 감수적 얘기했는데, 정치판 아까 계시지만 좀 더 얘기 듣겠지만은 여의도나 이런 정가 쪽이 저도 많이 알잖아요. 그러다 보면 한국이나 일본에는 그런 게 있어요. 배꼽 아래는 논하지 마라 이래요. 어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 그게 약간 무슨 하나의 문화처럼 굳어졌는데 사실은 공과 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배꼽 아래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는 인간이 무슨 정치를 하겠어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절제할 줄 아는 인간, 그런 사람이 정치인이 돼야 된다고 저는 소신을 갖고 있고요. 아까 꽃밭 얘기했잖아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도 가면은 여자들 몇 명 있으면 아이고 여기 꽃밭이네 이래요. 그럼 우리 뭐라 그래요? 아니 우리 사람인데요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반응하시면 돼요. 우리 꽃이 아닌데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송가영 선생님 아까 얘기 그 책 제가 꼭 읽어볼게요. 그리고 욕을 많이 먹으면 오래 잤네요. 그리고 분명히 송가연 선생님의 그 페미니스트적인 측면을 충분히 이해하는 남자랑 결혼하실 겁니다. 제가 36에 결혼을 했는데 저는 감히 페미니스트라고 말하지 못하지만은 저희 남편은 굉장히 젠더 감성이 강합니다. 네, 제가 강요를 했든 안 했든 무의식적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에 그런 남자를 만나더라고요. 네, 아마 잘하실 겁니다. 그 방금 넘어가는 코멘트 한 번 더 하시죠. 한 번 더 코멘트.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진짜로. 저도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제 개인 SNS에 뭐 페미니즘이나 페미니스트라는 글을 올리거나 언급을 하는 게 사실은 좀 무섭기도 하고 공격의 대상이 될 때도 있고 실제로도 댓글로 욕을 하고 가거나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즘이라는 단어가 사전적으로 그런 성차별을 인정하고 성평등을 지향하는 가치인데 아무리 페미니즘이 오염이 되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게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고 해서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는 거는 예를 들어 인종차별 같은 경우에도 그냥 모든 사람들의 피부색은 똑같아야 된다. 근데 그게 그 시대상에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교수님께서는 강연을 하시는 입장이고 사람들에게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페미니즘은 실질적으로 사전적인 단어는 이러이러한 단어이고 페미니즘을 지향하는 게 부정적인 건 아니다. 우리가 피부색이 다르다는 거에 대한 우리가 인종차별을 하지 않는 것처럼 페미니즘도 그런 성차별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있고 나는 그걸 바꾸기 위해서 이런 책도 내고
그런 거다. 그리고 페미니즘이 결국 이퀄리즘이랑 동일한 단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은 남자분들도 조금 더 다르게 이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를 오염됐다고 해서 부정하고 버리는 것보다는 끌고 같이 그 오염된 것들을 조금 더 정화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 같고, 그게 또 책을 내고 또 강연을 하시는 교육자로서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엄청난 책임감이 느껴져요. 진짜 엄청난 책임감이 느껴지고 정말 깊이 고민해야 될 부분을 오늘 숙제를 준 것 같아요. 제가 밤에 또 한 번 고민을 하고 가면서. 일단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우리 정욱주 씨 다시 소감 한번 질문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청년이고 여성이 약자다 얘기하신 거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요.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이 청년이 행복한 나라가 돼야 된다고 늘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젠더 의식이 높으신 대통령이라서 많이 나아지고 있다 얘기하는데, 사실 저는 퀘스천 마크, 아직까지는 실제로 눈에 보이는 대통령 의지는 그런지 모르겠는데 눈에 보이는 어떤 게 많이 나아지고 있는가에 대해 정말 나아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지켜보자, 퀘스천 마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국 청년위원장 꼭 되시기를 빌어드립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진짜 내가 굳으면 죽는다는 우리 세대가 정말 명심해야 될 거라고 저도 늘 자문하는 거라서 반갑다 친구야 하고 싶습니다. 강자들의 역사 얘기하셨는데 그 문제의식에 정말 약자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동생 문제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우리가 같이 할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고, 유혜림 선생님 말씀에 저는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고 있어요. 발언권 찾기 위해서 군대 갔다. 근데 실제로 거기 속해보니 또 한계가 있다. 와닿는 말인데, 이퀄리즘 그게 뭔데 이런 얘기 하셨는데, 사실 저도 이퀄리즘을 좀 공부해보다 보니까 어떻게 그게 뭔데라는 질문이 사실 먼저 나오고, 또 많이 하셨겠지만은 페미니즘을 공격하는 도구로 많이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제가 볼 때는 이퀄리즘이 약간 오염되고, 원래의 취지의 이퀄리즘은 그런 의미가 아까 말했듯이 원래의 페미니즘은 그런 의미가 아니듯이 이퀄리즘도 그게 아닐 텐데, 저는 이퀄리즘이란 말 자체를 저는 쓴 적이 없고요. 제가 휴머니스트라고 얘기하는 게 어떤 의미냐고 한마디로 얘기하자 그러면 저는 역지사지를 얘기합니다. 역지사지가 뭐냐면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이죠.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라는 겁니다. 여성, 남성을 다 떠나서 네가 그 입장이면 어떻겠냐고 생각해보면 그게 좋은지 나쁜지 본인이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휴먼으로서의 공통된 역지사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특권의식, 권력각질 이런 얘기 했는데, 권력이라는 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약간 권력을 가지게 되면, 이 책에도 있는데요, 권력이 사람의 뇌구조를 바꾼대요. 호르몬도 바꾼대요. 그래서 평소에는 그렇지 않던 사람이 권력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 변했네 이런 얘기 하는 게 사람이 진짜 변한대요. 그래서 도파민 전두엽 부위에 변화가 생겨가지고 갑자기 내가 이 세상을 다 지배할 수 있을 것 같고 엄청난 자신감이 생기고, 또 내가 내 앞에 있는 여자나 남자가 다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런 게 실제로 생리학적으로 이제 연구 결과에 나온 거예요. 심리학자들이나 통계학자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권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조직에서 1분만 할게요. 어떤 조직에서 어떤 권력자가 있으면요, 막상 그 권력자한테 성희롱이나 성폭행을 당하는 사람은 자기가 피해자라는 것도 잘 못 느낀대요. 그 권력의 아우라에 취해가지고 그냥 그 사람의 이렇게 하나의 이렇게 나를 그냥 좋게 생각하는 거지라고 느끼고, 자기가 정작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도 나중에 느낀다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게 권력이라는 거예요. 아주 어두운 측면인데, 누구나 사람이 자기 속에 개가 있대요. 내 속에 개를 키우고 있대요. 나도 권력을 잡는 순간 그 개가 막 날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절제하는 거는 나의 능력이겠죠. 그죠? 그런 거에 책에 적었습니다. 네,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좋은 강의를 해주신 송문희 교수님, 저를 개인적으로 되게 몇 가지 우연한 인연으로 알게 돼서 좀 많이 친해졌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소감을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은 송문희 교수님 북한 전공자로 알고 있고, 또 개성공단으로 하시고, 또 방송에서 정치에 관한 평론을 하시는데, 그 펭귄 날다는 책을 보내주셔가지고 읽어보면서
일단 처음 책 제목을 봤을 때부터 이게 뭐지? 동화를 내셨구나 나는 처음에 책이 너무 예뻐서 이게 딸이 딸한테 이제 이렇게 선물하려고 딸이 만들어서 좋으니까. 동화 작가가 되셨나 보다. 그래서 참 들으면 넓으시다 이렇게 했는데 미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읽어보니까 미투에 관련된 책이었어요. 저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놀란 점이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요즘 이제 학문이라는 게 되게 파편화되면서 자기 아주 좁은 전공 분야, 예를 들면 정치학이어도 정치학 중에 나는 지역 중에 뭐 중국에서도 어느 지역의 소수민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좁게 들어가서 딱 자기는 요것만, 내가 박사학위 논문 쓴 요것만 내 전공 분야고 요 분야가 아닌 건 난 얘기 안 해. 요거 아닌 건 나한테 묻지 마. 그건 난 잘 몰라. 혹은 그건 내가 말할 영역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자기의 전공 안에 숨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지식인들이 어떤 이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는 문제에 대해서 자기 얘기를 밝히기를 되게 꺼려하고 또 그런 얘기를 해서 입방아에 오르고 뭐 비판받고 뭐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나라 학계에 굉장히 만연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저도 기자지만 지식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사실 저는 직업적인 교수들 중에 그런 면에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송문희 교수님은 학생들을 가르치는